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인문실험랩 3월의 운명의 진행을 맡고 있는 김은재라고 합니다. 지금 이번은 다섯 번째, 3월의 운명 강의 중에서 다섯 번째 강의고요. 오늘의 주제는, 들레즈의 물질과 헤러웨이의 세계 만들기로 이승준 생태적 지혜 연구소 이사장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오늘 그 강의를 맡아주신 분이 약간 감기가 걸리셔서 중간에 기침이 나올까 봐 걱정하시는데, 그것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미리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강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제가 뭔가 작업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뭐 강의를 할 때는 대부분 그 돌아가신 신승철 소장님과 관련된 강의만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잘하는 주제, 제가 좋아하는 주제를 오랜만에 하게 된 것 같아요. 한 두 달 만에 나를 버리고 내가 신승철이 되고 신승철이 내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생각을 하고 글을 쓰고 그랬는데, 오늘은 좀 이제 그 뭐랄까 제가 좋아하는 딜레즈의 생각을 뭔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리하기도 하고, 그게 오늘날 이제 사물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물과의 새로운 관계 맺기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뭔가, 그런 거를 좀 밝혀보는 게 취지입니다. 이 발표의 취지는요.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한테는 언어가 되게 뭔가 쉬운 얘기, 쉬운 것까지 모르겠죠. 아무튼 익숙할 수 있는데, 철학을 이제 아주 특별히 훈련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듣기에는 이게 뭔 말인가 싶어서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질문을 받고 또 진행하다 질문을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제 문제의식은 그 오늘 강의할 그 주제인데요. 음, 어, 이게 왜 안 되냐? 어, 네. 이게 화면이, 잠깐만요. 왜 이게 안 되지? 음, 어떻게 해야 될까? 어, 이대로 해야 되겠죠. 아, 네. 이게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제목을 그 처음에 돌아가신 소장님하고 이런 기획을 하자 할 때 던졌던 주제가, 지금 최근에 사물과의 관계 맺기를 하게 된 가장 그 사유적, 그러니까 이론적인 근거는 최근에 이제 철학계에서나 사회학계에서 가장 이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신유물론과 관련된 그 논의들이 어느 정도 그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런 이제 문제의식에서 이 강의를 기획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레주도 잘 모르는데, 예를 들면 들레주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근데 들레주 가타리에서 어떻게 보면 출발했던 신유물론의 사고가 헤러웨이나 또 뭐 우리가 나중에 하게 될 제인 베넷이나 아니면 캐런 바라드나 아니면 또 이제 뭐 비유물론을 주장하는 객체지향 존재론의 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논의로 들어가니까 너무 어렵다. 그래서 신유물론이라는 게 결국은 유물론을 새롭게 보자는 건데, 결국 그 출발은 들레즈가 철학사를 싹 훑으면서 그동안 이제 도외시 되어 왔던 철학사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던,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물질과 사물에 대한 새로운 관념을 제공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들레주의 후기 저작들, 그러니까 가탈이랑 같이 썼던 앙티오이디푸스나 청결구원이나 철학이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개념들, 뭐 기계론적 사고라고 부를 수 있는 기계주의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 그 관념들이 있긴 한데, 그거보다는 배경 지식을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들레즈가 가장 자기의 그 사물을 새롭게 이해하게 만든 계기가 됐던 세 사람의 철학자의 글을 제가 좀 더 잘 아는 마이클 하트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 또 정리한 걸 상당히 많이 참고해서
거를 이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얘기한 거에 대해서 혹시 질문하실 얘기 없나요? 지금까지만 놓고 그때그때 질문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네. 음, 여기 화면이 안 넘어. 아, 됐다. 들레즈의 물질 철학과 헤로의 세계 만들기인데 우선 이제 이런 책들을 참고해서 들레즈의 물질 철학을 한번 우리가 그 기원, 근거를 한번 밝혀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계기는 베르그송적 계기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너무 낯설 텐데요. 우선 이제 간단한 정의를 내리면 베르그송은 그 철학사, 사상사 전체에서 특이한 지형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물질을 차이나는 존재로 규명하고 그걸 밝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란 뭐냐? 고정된 대상이 아니라 그 각자의 내적 힘에 의해서 차이가 드러나는 존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 철학사에서는 통상 이제 도전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물질은 통상 고정되거나 인간이 아닌 사물이거나 객체이거나 아니면 대상으로 파악이 되어 왔던 게 지금까지의 인류사이기도 하고 사상사이기도 한데 베르그송은 거기에 이제 도전을 했던 거고 그 도전이 바로 요 질문입니다. 물질 존재는 퀴디타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what is 그러니까 무엇인가 라는 이제 질문을 철학이나 사상사는 물질을 보고 항상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질이라고 하기에 조금 애매하긴 한데 책상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X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던지는 게 저기 철학사에서는 플라톤 이래로 사상사적으로 고정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X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하는 순간 그 답은 당연히 보편적인 답을 찾게 되죠.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취지예요. 지금 베르그송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보편성, 그 다음에 그 대상의 개별 특수성을 넘어서는 그 뭐 어떤 초월적 성격의 의미망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사유를 했던 거죠. 그런데 베르구성은 이제 그거에 도전하면서 한번 읽어보면 물질 혹은 존재든 퀴디타스로 탐구되는 것, 즉 고정되고 정지된 형태의 본질 물음으로 규정되는 게 아니며 오히려 차이는 존재의 실제적 동학을 표시한다. 차이는 존재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운동의 원리다. 즉 차이 속에서의 존재를 긍정하는 게 우리가 이제 사물을 이해하는 전혀 다른 시각의 새로운 관점이다. 이렇게 이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르구송에서에게 있어 이때 제가 철학사라고 한 거는 들레즈가 쓴 책 중에 들레즈의 들레즈가 만든 철학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철학의 고전적인 내용들을 묶어서 논문으로 쓴 것들을 모아서 낸 책인데 거기에 이제 베르구송에 관련된 글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말을 인용한 겁니다. 베르구송에게 있어서 차이는 사물의 외적인 것도 사물보다 우월한 것도 아님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차이는 자기의 존재를 유지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외부적인 것도 아니고 우월한 것도 아니면 그럼 차이 나는 그 사물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 이걸 이제 들레즈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차이에 근원적으로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는 거다. 차이야말로 존재가 존재하는 어떤 방식, 세계 내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걸로 차이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차이는 아이고 못하네요. 존재에게 존재의 필연성, 실체성을 제공한다. 그래서 차이는 방금 얘기한 대로 외부에서 판단되는 대상들의 지각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 존재의 내적인 힘에서 비롯된다. 이런 걸 이제 베르그송은 내활적 차이라고 부릅니다. 뭐 번역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뭐 작용적 차이, 뭐 유효한 차이, 뭐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데 이 내적으로 활동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그 자체의 고유한 성격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존재가 이 세계에 드러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보기에 서로 달라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설명은 뒤에 가서 좀 더 하게 될 텐데 왜 그러면 그게 내적 차이냐? 그건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내용을 볼게요. 이렇게 내부적으로 자기를 생산하는 존재의 동학을 통해 물질 존재는 세계 안에 자기의 고유한 모습을 드러낸다. 이것은 서양 철학 전통에서 이해해왔던 기존의 이해, 가령 플라톤의 경우 사물이나 존재가 발생하게 되는 이유나 원인은 존재 자체의 내적인 동학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선험적으로 주어지는 초월적 이념에 기반하는 것으로 보는데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정반대의 방향을 취한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쓰는데, 예, 네, 예, 잘못 얘기하신 거죠? 어. 그래서 사물 물질을 이렇게 볼 때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사물에게 부여되는 목적이 미리부터 주어질 수 없으며 따라서 차이 그 자체가 그 사물의 운동의 근원적 이유가 된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좀 설명을 해보면 플라톤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데아라고 하는 어떤 사물이 존재하게 만든 근원적인 이유가 이 세계 바깥에서 초월적인 형태로 먼저 존재한다라고 규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철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질 질문, X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그 초월적 성격, 그 보편적 성격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애를 쓰고 그 규정을 내리기 위해서 노력해 왔던 게 기존의 철학사인데 비해서 베르그송 그 질문 자체를 방향을 틀어서 반대로 존재란 무엇인가, X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우선 주어진 존재가 차이가 자기를 드러냄으로써 그 사물의 이유를 나타내는 원인이 된다. 이런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되면 보편적인 질문, 본질 질문을 묻는 게 사물에게는 되게 무의미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밝히는 거죠. 사물 자체의 고유한 그것도 모든 존재들과 다 구별되는 자기만의 독자적인 차이를 모든 존재별로 갖고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 철학을. 그런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사물을 그 본원적인 성격이나 본질적인 형상적 질서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물의 그 고유한 내적인 힘, 그 차이, 그 성격, 그런 걸 바라보게 만드는 아주 유효한 이제 출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물과 그 사물에 상응하는 목적은 사실상 하나의 동일한 것이다. 더 이상 어떤 목적에 대해 이야기할 여지가 없다. 차이가 사물 그 자체가 되었을 때 그 사물이 그 차이를 어떤 목적으로부터 얻게 된다고 더 이상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런 거를 이제 베르그송은 자기 특유의 개념으로 본성상의 차이와 정도상의 차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기합니다. 취지는 뭐냐면 정도상의 차이가 우리가 인간 지각의 관점에서 우리 바깥에 있는 대상을 바라볼 때, 이게 양적으로, 수적으로 어떻게 차이 나는지, 예를 들면, 그, 이정원님을 바라볼 때 키가 몇이고, 그 다음에 어느 공간에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그 구성하는 요소들은 몇 가지를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해 왔던 것이 정도상의 차이라면 본성상의 차이는 사물을 객관적인 그러니까 감각적인 지각 형태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물 그 자체의 본질적 특성으로서의 그 다름성, 그 구별되는 성격, 그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걸 본성상의 차이와 정도상의 차이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감각이 아니고 지각이 아니라 사물을 그러면 어떻게 이해한다는 말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들레즈는 베르그송의 개념을 끌어와서 그게 보통 이제 베르그송이 얘기하는 직관이라는 개념입니다. 통상 이제 직관은 딱 보면 아는 거죠. 직관이라는 인투이션이라는 개념인데, 근데 이거를 이제 감각 지각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어떤 본질과에 대한 사유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다름성이 내가 사유하게 되는 원천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이제 부피나 질량이나 이런 거를 측정하거나 계측하는 것으로 사물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물 자체가 주어졌을 때 그것 자체로서 그 안에 있는 내적인 힘을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가 사물을 다르게 볼게 만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그 가장 철학사에서 가장 주요한 이제 헤겔 철학과 한번 비교해 보면 베르그송이 보기에 사물은 우선 즉각적으로 그 자신의 내활적 차이에 의해 그 자신과 다르다. 반면 헤겔에 따르면 사물은 그것이 우선 자신이 아닌 모든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 자신과 다르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극단에 도달했을 때 헤겔은 그것을 바로 공존할 수 없는 차이, 모순으로 이해했다. 그러니까 그 베르그송에 따르면 헤겔은 이상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모순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사물도 모순적인 사물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헤겔은 이거를 이제 외적인 지각의 형태로 대상을 정도상의 차이의 관점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사물을 한 사물과 다른 사물이 서로 충돌하고 대립하고 있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그러니까 차이보다는 각 사물의 관계성 속에서 그 뭐 크기의 차이나 아니면 형태상의 차이를 가지고 사물을 이해해 왔던 거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대립과 모순을 발전시켜서 결국 이제 종합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이제 변주법적 사고의 이제 그 함정에 빠지게 되었다고 베르그송은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처럼 차이와 모순을 이해하는 것은 물질 곧 사물의 실제적 운동 자체를 기술하는 것이기보다는 그것을 외부적인 관점, 인간 주체의 관점에서 초월적으로 부가한 것을 사물 자체로 이해하는 착각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물의 차이를 모순으로 보는 건 사물을 그 자체의 다양체로 보지 못하고 외부적 시선, 초월적 관점에서 대상이나 객체를 규정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것이야말로 물질이 가진 차이에 대한 오독이다. 이런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보면 인간은 특수한 의지를 가진 개체로 이해되고 그 결과 그러한 특수한 의지가 서로 충돌, 대립과 모순을 겪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 국가와 공적 합의를 요구하는 사고의 절차를 진행시키게 된다. 개인이나 개체는 그 자신의 내적 질에서 이해되기보다 외적으로 판단된 양으로 환원되며 공동체의 어떤 결정은 그러한 양들의 최대치로 환원된다. 뭐 아주 대표적으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과 같이 그 가장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이 공동체의 결정을 결정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이제 결론의 해결주의적 사고의 잔재로 그렇게 이제 바라보게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베르그송은 본성의 차이에 기반을 둔 질적 다양체를 깨닫고자 한다. 이러한 다양체를 발생시키는 내활적 운동의 핵심에 놓여 있는 게 바로 잠재성, 영어로 하면 더 버추얼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베르그송은 이 세계에 있는 거는 실제하지 않는 것은 없다. 모든 거는 실제하는데 실제는 두 가지 양상으로 이 실제성을 갖게 되는데 하나는 액추얼라이제이션, 그러니까 현실화의 형태로 나타나고 다른 하나, 우리 눈에는 가시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정도상의 차이의 관점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건데 그게 바로 더 버추얼, 잠재적인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는 현실적인 것과 잠재적인 것이 결합되어 있고 그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 세계는 현실적이거나 아니면 잠재적인 것, 그거밖에 없는 거다. 그리고 그게 실제성을 구성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잠재적인 것은 존재의 단순성이며 그 자체에 있어서 순수해상. 왜 순수해상인지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그 존재, 잠재적인 존재는 추상적이거나 차이가 없는 비차이적인 존재가 아니다. 잠재성은 모든 사물의 내적 운동을 가능케 하는 생명체의 내적 조직 방식이다. 존재의 차이는 그 내부 핵심에서 존재의 생명을 불어넣는 생의 약동으로 발생한다. 이게 이제 베르그송의 창조적 진화라는 책에서 얘기했던 생명체의 진화 과정의 원천은 그 생명체가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힘이 약동해서 발현되는 거다. 외부적으로 어떤 그 뭐 예를 들면 적자 생존이라든지 다른 그 동물 존재나 다른 생물 존재와의 그 대립과 투쟁 과정 속에서 뭐 생물이 진화한다라고 하는 생물학에서의 그 진화론을 반발하면서 생물체는 그, 그 환경 속에서 어떤 위치에 놓여 있음에 따라서 생존하기 위해 그 진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체가 내적으로 혹은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그 힘이 그 자기의 독특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잠재성 내에서의 생의 약동이 분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게 사물의 현실성이다. 우리에게 사물이 다양하게 보이고 차이나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관점에 미리 주어진 차이를 바라볼 수 있는 이성의 기관이 먼저 있어서가 아니고 잠재성으로 발생된 물질의 약동이 현실 속에서 분화의 형태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잠재적인 힘이 약동하면서 나타나는 현실적인 분화가 현재의 현실적인 생물 형태를 나타나게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잠재성 속에서의 그러한 차이, 생의 약동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베르구송은 그것이 바로 시간이며 그것이 내적으로 인식된 것을 지속이라고 이해한다. 지속은 그 안에서 우리가 우선적인 존재론적 운동을 발견할 수 있는 영역이다. 지속은 그 자신과 다른 것이다. 반대로 물질은 그 자신과 다르지 않은 것, 반복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정리해보면 베르구송은 모든 사물, 물질, 생명체가 두 가지 운동을 전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차이의 운동, 잠재성. 이것은 시간성의 내부화로서의 지속으로 나타나며 이 지속에는 내부적 다양체와 질적인 분화의 다질성, 조직화의 다양체를 질적으로 표현한다. 둘째, 반복의 운동, 현실성. 이것은 시간성이 공간 속에서 펼쳐지는 물질의 운동으로 외면적인 다양성, 분화의 수적 다양성, 외부적 존재들과 질서를 형성하는 다양체를 표현한다. 이 점에서 물질에서는 실현해야 될 목적도 파악해야 될 존재의 이유도 배치되어야 할 필연적 질서도 없다. 물질과 물질이 전개하는 운동은 생의 약동에 의해 구성되며 그 속에서 펼쳐지는 분화는 새롭고도 똑같이 완벽한 마디를 낳는 창조적 과정이다. 물론 이때 베르그송이 사물, 이퀄 물질을 말할 때 그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고찰되는 건 인간이긴 하다. 인간의 내적 잠재력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기억의 내적 조직화에 있으며 다른 모든 존재들에게도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본다. 이걸 약간 설명하면 베르그송이 이제 잠재적인 영역이 시간성으로 나타나는 게 지속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좀 쉬운 말로 표현을 하면 이런 거로 이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우리는 그 우리의 지각 능력을 가지고 바깥 세계, 외부 대상 세계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라본다는 건 베르그송이 보기에는 전혀 새로운 거,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이 세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수분이요. 이른바 이제 상기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베르그송 기억을 메모아르하고 수분이어로 구별을 하는데 그 현실적인 지각 체계에서 대상을 바라보는 걸 수브니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상기 정도로 번역하면 될 것 같은데 취지는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기억의 내용이 현실적인 것과 만나면서 그거를 대상으로 포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지금 이 베르구송의 물질 개념과 관련이 있냐면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지각 능력은 새로운 어떤 거를 우리의 감각이 발견해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축적하고 있는 어떤 힘의 능력이 그 대상을 바라본다는 거죠. 좀 쉬운 말로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다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방 안에 있잖아요. 이렇게 방에 보면 방을 보는 것 같지만 방에 있는 모든 걸 보는 건 아닙니다. 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감각 지각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억에 의존해서 그 중에 일부를 끌어내가지고 현실적인 형태로 포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물을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닌 거죠. 아주 극히 일부, 우리가 과거에 축적해 놨던 기억의 차원에서 일정 부분만을 끌어내가지고 대상을 바라보는 거죠. 이거를 베르그송이 가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게 베르그송의 사례를 제식으로 바꾼 건데 학생들한테도 제가 이렇게 많이 설명하는데 여러분 야구공이 날라오고서 처음에 야구공이 날라왔을 때 바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서 아마 1%도 안 될 거다. 그러면 이제 언제 피할 수 있느냐? 우선 맞아보고 아파 하고 이거를 우리의 기억 속에 그 잠재적인 차원의 내장 축적하고 그 다음에 이 축적된 내용이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다음 순간 뭐 한 달 뒤에나 1년 뒤에 야공이 날아왔을 때 그 아픔의 기억이 순식간에 내 내부의 그 잠재적인 차원에서 엄청난 운동을 거쳐가지고 저 야구공 피해야지 하고 순간적인 반응 양상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드러났듯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가 어떤 외부 세계를 바라볼 때 반드시 잠재적인 것, 그 시간성 속에서 축적된 과거의 그 다양체로서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어야지 어떤 즉각적인 행동 반응 양상을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주체로서 지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었던 내적인 잠재적 역량을 최대치로 발현해서 현실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사실상 수분이어의 차원에서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기억에 의존한. 그래서 지금 베르그송이 이 잠재력의 차원이 실질적인 차이를 가진 내활적 차이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 내활적 차이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그만큼 현실의 여러 가지 즉각적인 반응 양상을 보일 수 있는 다변적인 것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양성이 없는 존재는 그만큼 생명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자기의 그 다양한 아픔이나 야구공에 맞아본 기억부터 시작해서 고무총에 맞아본 기억, 팔다리가 부러진 기억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 축적되어 있는 존재야말로 약동하고 진화할 수 있는 궁극적 계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여기서 베르그송이 방금 얘기한 대로 인간주의적인 면모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 이거 기억과 들었어야 되는데. 아이고 어, 기억과 지속이라고 하는 차원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축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응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니까 사물 자체 속에서의 그 차이를 읽어내는 눈까지는 아직 완전히 발전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계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걸 꼭 인간의 차원으로만 읽어내지 않고 생명 존재도 자기 나름의 우리 인간과는 동일하지 않은 자기 나름의 잠재력을 축적할 수 있는 기억의 차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한다면 베르그송의 철학도 인간주의를 탈피하는 사물의 철학의 면모가 될 그야말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그 들레즈의 베르그송적 사물을 바라보는 베르그송적 계기입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정은 씨 혹시 질문 있으세요? 화면에 보여서. 너무 제가 어려운 얘기를 해서 근데 어려우면 질문이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낯설어서 좀 질문하기가 좀 그런가? 아니면 혹시 너무 내가 잘 알고 있어서 질문할 게 없다 뭐 이런 분도 계실 수도 있겠는데. 김은재님 어떠세요? 아, 저기 뭐야. 어, 이정은님 너무 부담 안 드릴게요. 어, 김은재님, 베르그송이 처음 들었기 때문에 어, 일단은 정말 모르겠어요. 질문을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어, 일단 들어보고 생각해 볼게요. 어. 근데 아까 제가 그 what this라고 보통 이제 철학에서는 본질 물음이라고 부르는데 그 많이 얘기되는데 퀴디타스 이게 라틴어로 표현하면 퀴디타스가 되겠죠. 퀴디타스의 차원에서 사람들이 어떤 대상을 이해하는 걸 되게 인간주의적인 걸로 이해를 해요. 사실 이 퀴디타스가 가장 발전된 게 뭐겠어요? 백과사전입니다. 인간 지식의 근원적 형태들이 백과사전이 하는 게 뭡니까? 당연히 사물을 규정하고 사물의 본질을 탐구하고 본질을 기술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특정한 시대에 한정되지 않은 혹은 특수한 사물에 한정되지 않은 어떤 보편적인 그 대상적 규정을 내리는 게 보통의 우리의 그 지식 발전사이고 사물을 바라보는 기존의 관념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르구송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질문이 뭘 해야 될지 모른다는데 베르구송은 철학을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질문이 제일 중요하다. 아는 것보다, 지식을 쌓는 것보다 어떻게 질문의 방향을 틀어낼 것인가. 질문을 어떤 취지에서 어떤 출발점에서 던지느냐가 우리가 대상을 바라보거나 사물을 바라보거나 사물과 관계를 맺을 때 전혀 다른 양상을 취하게 만든다는 게 베르구송의 생각인 거죠. 들레즈는 거기에 되게 환호를 보냅니다. 베르구송주의라고 하는 책에서요. 그러니까 이 질문의 차원이 처음부터 접근 방식에서 물질과 존재와 대상을 바라보는 전혀 다른 그 입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려고 시도한 그 모습을 보여준 거죠. 베르구송이 사물 철학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면요. 사물을 그냥 감각지각적으로 인간 주체가 있고 대상이 있고 우리는 감각지각적으로 우리의 지각에서 확인되는 거를
기술하고 나열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 대상 자체가 우리가 판단 내리기 어려운 자기의 내적인 잠재력에 기초한 차이를 끊임없이 추동하고 있고 그게 그 사물을 혹은 그 존재를 약동하게 만드는 근원적인 힘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은재님. 질문은 아니고 제가 이해한 바에 의하면 음, 여기서 물질이 되던 모든 주어가 다 바뀌어도 사람이어도 되고 어떤 존재를 넣어도 이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음. 그냥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저도 왜냐하면 이제 돌도 생각할 수 있는가? 돌도 생각까지는 모르겠지만 돌은 우리와는 다른 방식의 기억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일지는 모르죠. 그 힘이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수브니어의 차원에서 즉각적인 반응 양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존재는 아니겠지만 돌도 그 내적인 힘 안에 차이들이 덕지덕지 자기 안에 그 자기를 약동시키는 원인으로 갖고 있는 건데 그만큼 그렇지만 이제 그 힘이 그 차이의 힘이 더 강하면 강할수록 더 많은 그 약동 그러니까 진화를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약간은 베르그송은 어느 정도는 인간주의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최상위층의 인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기억을 간직하고 있고 그 안에서 매 순간 그 약동을 하고 그러니까 베르그송이 보기에 인간은 매 순간 진화를 하고 있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개체적인 수준이 아니라 그 조응적 차원에서도 그걸 간직한다는 걸 거예요. 예를 들면 후쿠시마 후쿠시마가 아니라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떨어진 거를 인류 전체가 종으로서 기억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원자폭탄과 핵폭탄에 대한 일정한 두려움을 그 종적인 관계 속에서 스스로 그 내적으로 갖고 잠재적인 차원에서 간직하고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베르구송은 개체적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종적인 차원이다 보니까 그걸 끌어내는 데는 한참의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이제 대체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긴급한 생명의 위기 속에서 그 갑작스럽던 변화가 발생하면 인간은 그 자기 내면 안에 있는 잠재력의 차원을 그 극한으로까지 끌어올려 가지고 현실적인 수분이어 차원으로 드러내서 대응을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가장 이제 그 역동적이고 진화의 가장 그 최상층의 인간이 있다는 그게 한계이자 또 베르소의 어떤 철학적 특징인 것 같긴 합니다. 물론 들레즈는 이거를 모든 그 존재 차원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설명 과정을 지켜보니까요. 예. 혹시 또 질문하실 분 있나요? 질문 없으면 바로 또 넘어갈까요? 네. 어, 이제 두 번째 계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계기는 니체적 계기입니다. 들레즈는 이제 자기 스스로가 니체를 엄청나게 사랑한다고 하고, 근데 이제 논란이 좀 있죠. 가타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니체를 그 같이 작업을 했던 가타리는 니체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하는 표현들을 많이 쓰지는 않더라고요. 가타리의 책을 보니까. 그리고 또 그 들레즈와 같이 했던 가타리와 같이 했던 네그리 같은 경우도 니체를 그 철학적으로 크게 인정하는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한정된 철학자들만, 특히 들레즈를 중심으로 그 들레즈주의를 형성하는 여러 다른 철학자들만이 니체의 철학적 의의를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근데 잘 보면 그 니체의 철학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악명 높은 개념들 있잖아요. 뭐 강자의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보통 힘의 의지인데 그거를 또 저기 여동생에 의해서 권력의 의지로 많이 이제 해석이 되거나 그런 게 되게 뭐랄까 소수자 운동을 지향하고 소수자들과 함께 하려는 그런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한테 되게 불편함을 주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겉으로 드러난 니체의 측면이고 니체를 꼼꼼하게 잘 봤을 때에는 전혀 다른 사물이나 존재를 혁신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있다. 이런 게 이제 들레즈의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들레즈가 본 니체에서의 물질은 욕망하는 영능의 존재가 물질이라고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가치 전도를 통한 노예 도덕, 그리고 금욕주의의 일반화라는 이제 개념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잘 알려진 도덕의 계보학이라고 하는 니체의 글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수업 때 학생들한테 꼭 그 읽히는 이제 책 중에 하나인데 취지는 뭐냐면, 어, 인류 역사의 선사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최초의 그 많이 이제 또 인류학에서도 많이 얘기하죠. 세계의 3대 계급이 있다. 그건 뭐냐? 우선 농민이 있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전사 계급이 있다. 이게 전투를 벌이거나 아니면 이제 그 전사가 이제 귀족이 되는 그런 이제 질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종교, 그러니까 신적인 제사를 지내는 존재, 제사장. 그러니까 농민, 전사, 제사장은 어떤 원시 사회를 둘러봐도 모두 다 이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어떤 신분이자 그 직책인데, 그 세 계층 중에서 이제 그 초기의 형태는, 전사는 당연히 전사가 된 이유는 힘이 강하고 전투를 잘하기 때문에 전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직자는 누가 성직자가 되느냐? 힘이 없거나 싸울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성직자로 그 사회에서 배분이 되는데, 그래서 초창기의 원시 사회를 보면 전사들이야말로 강자고 귀족이다. 그리고 성직자는 노예고 약자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니체는 이제 이거를 잘 면밀히 보다 보니까 놀라운 그 가치의 전도 상황이 벌어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취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전사가 지배 계급이고 귀족인 사회에서는 강함, 잘 싸울 수 있음, 힘의 넘침, 이런 게 그 사회의 좋은 그 가치로 이해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도덕에서의 노예 반란이라고 하는 역사적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직자들은 자기가 이제 노예이고 그 억압자이기 때문에 억울하죠. 내가 이렇게 지배당하고 있는 사실이. 그러니까 이 피억압자로서 성직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가치를 전도하는 거라는 거죠. 즉, 강한 것은 나쁜 거고 약한 것이 좋은 거다. 그리고 강한 것은 악이고 약한 것은 선이다. 이렇게 이제 그 규정성 속에서 그 강자들을 설득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강자들은 그게 뭔 소리야? 내가 강자인데. 왜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고 그 가치책에 내가 빠져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할 텐데, 노예들은 끊임없이 이것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어느 순간이 지나면 바로 종교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그 가치 전도를 완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가장 이제 자주 쓰는 표현이 양이잖아요. 선한 양. 양은 선하다. 그리고 사자, 강한 것을 드러내는 존재는 되게 악한 존재로 그려내고, 그거를 사람들의 머릿속에 계속 주문을 외워서 그거를 반복적으로 습득하게끔 만드는 게 그 성직자들의 이른바 가치 전도를 통한 노예들의 도덕 반란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그만큼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이제 약한 게 좋은 거고 강한 게 나쁜 거다. 약한 게 선한 거고 강한 게 악한 거다라고 하는 순간, 그 존재들에게 부과되는 일반적인 어떤 태도는 뭐냐면 욕망을 갖지 마라. 욕망이라고 하는 게 너의 힘을 강화시키는 원천이기 때문에 욕망은 나쁜 거다. 이렇게 이제 그 일반화하는 것이 시작되고, 그게 역사를 진행하면서 이 도덕에서의 노예 반란이 성공적으로 이제 자리매김되고, 그게 심지어는 근대에 들어오면 바로 이제 국가 체계라고 하는 일정한 제도적 형태로 안착이 된다라고 니체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안에서 국가가 약자들을 보호하는 기본 질서를 보증해주고, 강자들은 법이나 도덕에 의해서 지배되어야 되는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너를 지배하니 너는 너의 욕망이나 너의 힘을 스스로 발현하지 말지어다. 이런 이제 명령이 모든 존재들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고, 그로부터 이제 사고가 전개되고 있어서
이런 금욕주의가 이제 현대 사회까지 지배하게 되는 그 힘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래서 이제 니체는 현존 질서를 파괴하는 게 필요하고 이 새로운 창조적 질서를 위한 길을 열어준다. 인류의 역사에서 가치, 선악관념은 외부에서 부과된 초월적 개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없었던 건데 노예들이 어떤 성직자가 임의적으로 만들어낸 새로운 관념이어서이라는 의미에서 초월적 관념이라는 말입니다. 초월적 개념으로 모든 존재, 물질, 인간, 생명을 규정하고 바라보는 관점으로 자리 잡게 된다. 베르그송처럼 니체도 퀴디타스의 본질 질문, 가령, 미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사물이란 무엇인가를 누가 혹은 어떤 것이 아름다운가로 바꾸고자 한다. 아까 베르그송은 이제 그 퀴디타스를 거부하고 사물 자체 안에서 그 내활적 역량을 가진 차이를 봐야 된다.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니체는 그걸 조금 더 구체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있다면 우리는 그 존재를 본질무릇 그 본질은 뭐지? 그것의 영원한 변하지 않는 형상은 뭐지? 그것의 의미는 뭐지? 이렇게 이제 답을 찾으려고 진리를 찾으려고 사람들이 애를 쓰는데 니체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누가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누가 아름다움을 추구하려고 하는가? 도대체 또 이제 이 누가라는 말이 이제 너무 인간주의적이라는 문제 의식이 있다 보니까 어떤 것이 아름다움을 찾아 헤매는가? 왜 아름다움에 머물고자 하는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면 그 인류가 그동안 그 선악을 통해서 같이 전도를 해왔던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다시 이제 열리게 될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령 진리란 무엇인가라는 추상적 질문은 누가 혹은 어떤 것이 진리, 진실을 원하는가, 욕망하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니체는 언제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많이 욕망하는가로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질문을 바꿀 때 우리는 존재의 내재적 역동성을 분화의 내부적 대활적 힘을 요구하게 된다. 앞서 누가에서 이것을 인격적 존재로만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다. 들레즈의 말에 따르면 여기서 우리는 모든 인격주의적 지시체들을 제거해야 한다. 뭐뭐뭐인 것이라는 것은 한 개체, 한 인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하나의 사건을, 즉 하나의 명제나 현상 속에서 다양한 관계를 맺는 힘들과 이 힘들을 결정하는 발생적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렇게 니체를 그 좀 더 이제 그 들레즈는 뭐랄까 그 인간주의적 해석을 벗어나서 재해석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오늘날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에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존재 물질 생명에게 가치, 선악을 초월적, 외부적으로 부과하고 그 속에서 인간 및 생명들의 삶의 도덕을 끌어내왔던 기존의 역사들과 싸우면서 니체는 부정적인 존재론적 운동을 거부하고 존재의 긍정을 끌어내고자 했다. 존재를 긍정한다는 건 존재가 가진 내적 역량, 그가 추동하는 내적 욕망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삶의 존재를 전개하는 것으로 바로 이것이 노예의 도덕과 대비되는 주인의 윤리이다. 도덕과 윤리는 그래서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덕이 기본적으로 선악을 기본적인 그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그에 따라서 대상들을 바라본다면 주인의 도덕 혹은 귀족의 도덕은 얼마나 많은 힘을 갖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존재의 다양성을 펼쳐낼 수 있는가, 그런 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윤리와 도덕은 구분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노예의 도덕은 말한다. 너는 사악하다. 그러므로 나는 선량하다. 그러나 주인의 윤리는 말한다. 나는 선하다. 그러므로 너는 사악하다. 하지만 물론 여기에서 여전히 그 주인의 윤리도 전도된 거긴 하지만 선악은 비록 전도된 형태이긴 하지만 여전히 작동한다. 그래서 이제 그걸 극복해야 되는데요. 어, 노예가 강한 자에게 사악하다고 말할 때 그것은 그가 가진 힘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힘의 행위로 옮겨질 때이다. 그런 점에서 니체는 주인의 역량이 오직 행동 속에서만 실존하며 그것의 표방으로부터만 분리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구절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이때 말하는 주인이라는 게뭐
어떤 존재를 이제 상정해야 될지 그거를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여기에다가 저는 모든 존재를 다 집어넣는 게 차라리 더 낫겠다. 그리고 그렇다면 존재는 뭐냐?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은 물론 아까 존재는 무엇인가 이거 본질 질문이니까 이거 질문을 벗어나야 된다고 하긴 하는데 그 질문에 맞춰서 대답을 해보면 존재는 뭐냐면 어떻게 어떤 힘을 가지고 행동하는가 라고 그 존재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동적이고 움직이는 존재로 그 존재를 바라봐야지 고정되고 전지된 형상이나 본질로서 그 존재를 바라보는 건 항상 존재를 잘못 이해하거나 심지어는 니체의 관점으로 보면 노예 도덕, 약자의 관점에서 대상을 바라보는 그걸 소환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운동과 힘의 관점에서 사물, 존재를 바라봐야 된다. 이런 제 주장을 펼치는 거죠. 그래서 영능은 모든 존재, 사물, 물질의 본 모습이다. 그러므로 노예도덕을 통해 인간이나 사물을 바라보는 모든 관점은 허구이며 거짓이다. 노예도덕은 존재 물질의 내적 힘이나 욕망을 부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욕망은 너를 인간답지 못하게 만들어. 아니면 욕망은 너를 그 자제해야 되는 이성의 능력을 발현하지 못한 어린 아이와 같은 행동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근대의 합리주의적 세계관은 인간을 그렇게 규정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니체는 실제로 진짜 그 인류사도 그렇고 존재 자체의 실제적 운동을 바라보면 모든 존재는 자기 안에 갖고 있는 욕망을 그것도 차이 나는 욕망을 자기의 힘으로 부과시켜서 그거를 실천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이 존재의 진정한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딜레즈는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합니다. 힘의 기초에서 존재를 바라본다는 것으로부터 바로 니체의 유물론적 존재 개념이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주 속 모든 물질, 존재는 X는 뭐뭐다라는 규정 속에서 이해될 수 없고 그것은 또한 실제화하는 세계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차라리 물질 존재는 X는 무엇을 할 수 있다. X는 무엇을 욕망한다고 말해야 한다. 사실 이런 규정이라면 이제 백과사전도 다시 쓰여져야 되는 거죠. 사자는 뭐 포유류이고 뭐 육식을 하는 어떤 존재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는 거라면 그게 아니라 어떤 사자는 어떤 사자는 고기를 먹지만 특정한 사자는 풀을 뜯어 먹는 사자도 있다. 라고 그 존재가 행동하고 움직이는 그거에 따라서 존재를 새롭게 재규정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 되게 유명한 예로 말은 우리 인간이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종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그래서 문제다. 왜냐하면 종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말은 다 말이잖아요. 그런데 들레즈도 그렇고 그 니체나 혹은 스피노자를 참조해서 들레즈가 하는 말이 경주하는 마와 경주마와 농사짓는 말은 같은 존재가 아니다. 경주마는 차라리 경주개나 육상 100m 달리기를 하는 인간 존재와 더 유사하고 왜? 존재 운동의 측면에서 존재를 바라봤을 때에는 그리고 달리고 있는 그 존재들과 더 강한 유사점을 보이고 그 다음에 농사짓는 마는 농사짓는 소나 쟁기를 끄는 다른 그 경운기나 트랙터와 더 자기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바로 그 주장의 근거가 X는 무엇을 할 수 있다. 존재 역량의 기초에서 존재를 바라볼 때 사물과 존재를 재배열, 다시 배열하고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좀 넘어가서 노예의 도덕의 허무주의, 즉 무의 의지. 그 실제로 그 허무주의라는 말이 니힐리즘이잖아요. 독일어에서 니힐은 제로, 영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을 지향하는 주의 이런 뜻이죠. 영주의, 제로주의 이런 거죠. 니힐리즘을 향한다면 강자의 윤리는 존재의 긍정으로서 니힐리즘이 아니라 빌레데어 마흐트, 힘의 의지를 보이는 거다. 그러니까 힘의 의지와 무의 의지가 대비되는 개념인 거예요. 노예의 도덕이 무의 의지를 지향하고 금욕주의적인 방식으로 존재를 규정하려고 한다면 니체는 욕망하는 존재로서의 힘의 의지의 존재로 이 세계의 모든 뭐 인간을 비롯한 존재들을 다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노예는 주인에게서 자기를 부정하는 자기 의식을 본다. 그런데 노예는 주인에게 인정받을 수 없다. 노예는 주인에게 단지 지혜를 제공하는 부정적 단초만을 줄 뿐이다. 그리고 좀 요건 또 넘어가 보죠. 같은 얘기니까요. 그래서 요거 뒤로. 이러한 주인 노예의 논리는 인간주의적인 규정에 한정되는 것인가? 많은 니체 독해자들은 그렇게 해석했고 인간 사회의 원리로 그 주인 노예의 논리를 끌어왔는데, 그러나 문제는 니체는 이 주인 강자의 변신을 말하고 그에 기초한 욕망의 상승을 그리고자 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게 바로 들레즈 가타레가 그렇게 강조하고 저희 돌아가신 신승철 소장님이 얘기했던 바로 되기 개념인 거죠. 자,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니체가 강조점을 둔 거는 존재는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변형될 수 있고 재규정되고 자기의 모습을 바꾼다, 이런 얘기인데요. 존재 물질의 변형 과정, 즉 되기의 운동, 어떻게 해서 정신은 낙타가 되고 낙타는 사자가 되며 사자는 마침내 어린아이가 되는가? 낙타는 짐을 나르는 동물이다. 그것은 기성의 가치들, 교육, 도덕, 그리고 문화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나른다. 이것은 그것들을 사막으로 나르며 거기서 사자로 변신한다. 사자는 모든 우상을 파괴하며 자신이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짓밟으며 기성의 모든 가치들에 대한 비판을 수행한다. 그리고 마침내 사자는 어린아이가 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어떠한 기성의 규칙이나 가치나 그 규범도 새롭게 이해될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어, 은재님의 아이 되기가 그런 차원으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것은 유의와 새로운 시작, 새로운 가치들과 새로운 원리들의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사물은 되기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되기는 두 가지 운종을 함축한다. 첫째, 파괴적 계기. 기성 가치들을 파괴하고 허무주의를 극복하며 따라서 인간 혹은 인간주의를 넘어서야 한다. 둘째, 구성적 계기. 존재의 역량을 해방시키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기 위해 자기의 욕망을 상승시켜야 한다. 이러한 되기의 운동의 최종 비결이 바로 니체에게 있어서 최고의 개념 중 하나인 위버맨시, 초인입니다. 초인, 위버맨시, 즉 인간을, 맨시가 이제 독일어에서 인간이라는 의미고 위버가 이제 뭐 사람에 따라서 슈퍼로 번역하기도 하고 오버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 온으로 번역하기도 하던데, 어쨌든 취지는 기존의 인간을 벗어나 있는, 인간성을 최대한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초인이라는 건. 그래서 인간성이 부과하는 기성의 가치의 세계를 넘어서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의 존재를 니체는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역량은 미리 정해진 경로를 따르거나 초월적 목적이나 의미를 벗어나게 늘 우발성을 함유한다. 그리고 이것이 니체가 말한 주사위 놀이의 의미다. 다시 떨어지는 주사위들은 필연적으로 주사위 던지기를 한 번 더하게 하는 수나 운명을 긍정한다. 영혼의 기는 두 번째 계기, 주사위 던지기의 결과, 필연의 긍정, 우연의 모든 부분들을 다시 모으는 수이지만 또한 첫 번째 계기의 회귀, 즉 주사위 던지기의 반복, 우연 자체의 재생산이자 재긍정이다. 필연은 그런 점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자기 영능의 행위 가운데 구성되는 것이며, 따라서 존재와 세계는 그러한 행위 가운데 늘 새롭고 창조적으로 구성될 가능성을 지닌다. 이 말은 되게 도전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근대적인 우리의 세계는 이 필연성을 찾고자 애를 썼거든요. 그게 바로 과학 아니겠습니까? 이 세계에 변하지 않는, 언제나 동일하게 적용 가능한 법칙이 있고 그 법칙에 따라서 자연을 예측하겠다라고 하는 과학의 기본 발상을 니체는 이제 무너뜨리고 싶었던 거죠. 오히려 필연이라는 건 그렇게 법칙적으로 미리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존재가 어떻게 행위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매번 자기의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그 미래를 향해서 주사위를 던지는 그 행위를 통해서 창조적 역량을 발현하는 것이 오히려 존재의 진정한 모습이고, 그리고 그거야말로 실제를 바라보는 어떤 세계의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회귀하는 것은 차이와 영능의 긍정, 즉 무슨 왜 영원회귀냐면 매번 달라지는 주사위 던지기를 미래를 향해서 던질 때, 그러니까 영원회귀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는데 동일자의 반복이 아니라 주사위를 던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능을 발현한다라고 하는 그 새로운 행위를 매번 새롭게 한다는 의미에서, 새롭게 반복한다는 의미에서
차이나는 영혼행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차이나는 반복이자 존재를 긍정하는 행위다. 이렇게요. 이러한 영혼행위 운동 속에서 괴계의 운동의 존재는 기쁨과 긍정의 신적 힘을 발휘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디오니소스다. 존재의 영원한 긍정이요. 나는 영원히 당신의 긍정입니다. 라고 이제 니체가 한 말을 제가 직접 인용했는데, 디오니소스의 긍정은, 그러니까 신 중에서 그 니체는 거의 모든 신을 부정하는데 유일하게 인정하고 있는 신이 그 이 욕망과 자기의 힘을 발현하는 축제의 그 신으로서의 디오니소스만이 신으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을 만한 유일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디오니소스의 긍정은 생성의 존재를 표식한다. 예에 응답하는 예이다. 그것은 나선형의 무한한 긍정, n번째의 영향으로까지 올려진 긍정, 아리아드네 그 디오니소스의 아내라고 알려진 아리아드네의 순수 존재의 창조는 윤리적 행위며 사랑의 행위다. 약간 이제 수사적으로 좀 표현되긴 했는데 어쨌든 그 디오니소스의 우리 자신을 초인을 아마 처음에는 되기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 현대인은 다 대부분 낙타라고 얘기합니다. 니체는. 낙타처럼 자기 그 등에다가 그 가치 규범 체계를 잔뜩 부여해가지고 조금의 행동도 두려움에 그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짐짓고 사막을 걷는 그런 존재들에 불과한데 이 낙타로서의 이 지겨운 반복되는 이 짐 싣고 가고 있는 이 삶을 사자로서 변신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강자로서의 힘을 되찾자. 그 다음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로 변신하자. 그게 아이데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데기가 니체의 이름으로 하면 짜라투스트라를 거쳐. 짜르투스트라는 이제 돌을 닦는 사람인데 그 도가 금욕주의의 잔대를 벗어 던지는 그런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짜라투스트라에서 이제 인간 이상의 존재, 인간을 넘어설 수 있는 인간, 그게 바로 초인이고 마지막으로 그 초인에서 가장 큰 욕망을 미래를 향해 주사위를 던지면서 자기의 우연한 그 즐거움의 놀이를 전개할 수 있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게 바로 디오니소스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는 거죠. 니체는. 그런 이제 되기에 뭐랄까 거듭 반복의 다른 존재로의 변신을 꾀하는 그런 운동을 들레즈는 니체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그 존재의 역량의 관점에서 보면 사물을 다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 존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자기의 힘을 혹은 자기의 욕망을 드러내고 발현하는가. 그렇게 보면 우리와 사물은 멀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가까워지는 거죠. 예, 아무튼 그래서 이러한 윤리적 행위는 차이의 긍정 속에서 성립된다. 차이는 행복하다는 것, 다양체 생성 우연은 그 자체로 기쁨에 적합한 대상이라는 것, 오로지 기쁨만이 되돌아오고 바로 그것이 니체의 실천적 가르침이다. 이러한 행위자는 인격체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물체적이고 욕망하는 행위자이며 인간 그 이상의 존재로의 지향인 되기의 여정의 산물일 뿐이다. 라고 블레즈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여기까지 얘기해서. 지수님 혹시 질문 있을까요? 아, 얘기하시기가 좀 힘든가? 아, 아니요, 질문 없습니다. 끝까지 듣고 할게요. 예, 제가 너무 어렵고 추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얘기를 해서 받아들이기는 어떻습니까, 지수님? 그것만, 예. 아, 괜찮습니다. 아, 예. 다행이네요. 뭐 전혀, 왜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뭔 소리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반응이 나올까 봐 좀 걱정했는데 조금 다행이네요. 다른 분들 혹시 주혜경님 혹시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도, 저도 다 듣고, 네, 음. 하겠습니다. 너무 개괄적으로 해서 홍승아님 어떠세요? 너무 개괄적으로 해가지고 베르그송 니체 이 어마어마한 철학자를 너무 간단히 처리하는 거 아닌가 걱정인데. 저는 지금 들어와서요. 네, 잘 들어보겠습니다. 예. 또 다른 분 혹시 저기 김영주님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김영주님이 맞나? 얘기하시면 고은경 선생님 혹시 질문하시거나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어,
전 사실 제가 좀 조금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많이 모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너무 즐겁게 듣고 있고요. 지금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좀 궁금한 내용들은 좀 정리해서 네, 하나라도 꼭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은재님만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은재님 아이대기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니체에서는. 아이대기를 또 강의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보니까 매우 다르다. 근데 어,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계속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나도 그냥 하나의 물질인 것 같다는 생각이 음, 점점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니, 사람들하고 소통하거나 뭔가 갈등이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전혀 화가 나지 않을 것 같다? 음,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렇죠. 근대가 부여하는 가치규범 체계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런 존재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불가피하게 그런 측면이 있긴 있는 거죠. 저도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사물을 선하게 관념을 벗어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저의 시야가 대상을 그렇게 바라보는 습관적인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벗어나지 않는 한은 우리가 뭐 들레즈의 말로 표현하면 욕망 해방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기존의 가치 규범 체계에 얽매이게 되고 그만큼 이제 인간적으로도 좋은 삶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물과 우리 주제인 사물과의 관계 맺기에서도 여전히 인간주의를 벗어던지기 어렵다거나 아니면 똑같이 그 금욕적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그런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들레즈는. 근데 제가 또 다른 생각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인간주의에서 벗어나는 그 자체가 인간이 그렇게 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음, 하면 할수록 더 이기적이고 개인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면 많은 감정들을 배제해야 되고, 인간이라는 생각을 약간 버려야 되는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되게 기쁨도 있고 재미도 있고 갈등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너무 단순화시켜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냥 많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음, 음. 이게 그 되게 좀 내가 수업 때도 학생들하고 할 때 수업 때도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니체야말로 진짜 철학사 안에서 가장 도발적인 철학자 중 하나인데 자기가 미쳤으면서 모든 현대인이 다 미쳤다고 얘기하는 아주 특이한 주장을 한다. 실제로 니체는 그 말년에 간질을 한 10년 이상 앓다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갑작스런 이제 발작을 일으키거나 때로는 헛소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주저리 자기 그냥 독백처럼 웅얼웅얼 거렸다고 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돌보는데 되게 애를 많이 썼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미체의 주장이 왜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의미 있게 되냐면 사람들이 그동안 이제 익숙해왔던 가치 체계나 관습적인 지식에 기반해서 대상들을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자. 무슨 뭐 소는 다 소고 좀 소는 같은 본질을 갖고 있어. 똑같이 생겼고 뭐 그렇게 이제 의미를 부과하는 데 비해서 니체는 존재를 이제 각각의 차이 나는 행동 양상으로 존재를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라 그럴까 먹이를 구하는 꽃게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열심히 직장에 다니고 취업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과 더 닮아 있다라고 하는 이 사물과의 연대적 의식이라고 해야 될까? 공통 지점을 발견하는 계기를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벗어나야지 진정한 이제 뭐랄까 노예의 도덕이 아닌 그 해방적 욕망을 우리가 전개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래야지 차이 나는 존재로서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거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받아들이기는 또 쉽지는 않을 거라는 게 니체 스스로도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빌어먹을 현대인들이 내 말을 도저히 이해 못할 거다. 자기 막 잘났어요. 니체가 약간 그런 게 있거든. 나는 왜 이렇게 완벽한가? 나는 왜 이렇게 글을 잘 쓰나? 그게 니체 자서전 주제거든. 나는 왜 이렇게 멋들어지게 글을 쓰나? 뭐 이런 게 니체가 되게 이제 자의식이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철학과는 안 맞게 강하긴 한데, 근데 그런 발언이 나는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그동안 우리가 모르게 사로잡혀 있던 금욕주의나 선악관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데 큰 치유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 치유가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다른 이렇게 이 지구 안에 공존하고 있는 다른 존재들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면 더욱 큰 의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니체 이런 사람이 한 명 있는 건 괜찮거든요. 근데 뭐 있잖아요. 왜 법륜 스님이 한 4천만 중에 2천만이라고 하면은 너무 재미없는 세상일 것 같은데 법륜 스님이 한 명이니까 사람들이 위안을 하고 그렇지. 만약에 법륜 스님들 같은 사람들끼리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진짜 재미없고 그냥 다 그냥 통달했고 뭐 이런 느낌일 것 같은 거예요. 니체도 어,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돋보일 수 있고 자기 말이 어떤 뭔가 되게 도발적이라고 받아들이겠지만 니체 같은 사람이 다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이 있다. 그 니체가 잘난 체 한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니체라는 이름 기분이 안 좋아? 자체가 잘난 체 니체 이런 것처럼 뭔가 잘난 체의 한 종류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 그런데 이제 내가 다시 또 니체를 너무 또 깠네. 그러니까 또 다시 돌려오면 그 니체 철학에서 제일 빛나는 부분은 도대체 현대인들이 다 대부분 허무주의에 빠져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 허무주의를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이지?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오지? 그게 항상 저한테 니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었는데 바로 그 허무주의 그 자체가 그 극복의 원천이 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취지는 뭐냐면 근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고대에서부터 중세를 거쳐서 인간들은 종교를 자기의 그 삶의 원리로 세웠었잖아요. 그 이전에는 그리스도적 삶을 살려고 했던 거죠. 모든 존재들이. 특히 중세인들, 중세 유럽인들은. 그런데 그 예수 혹은 신의 존재가 근대의 과학적 세계관이나 합리적 세계관에 의해서 서서히 약화되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오늘날 뭐 아무리 종교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 신앙이 신실하다는 사람조차도 자기가 이제 신이 이 세계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나는 신의 뜻에 따라서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근대적 합리적 세계관이 그 사람을 그렇게 사고하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걸 통해서 니체는 신의 죽음을 말하기도 하는데 그 신의 죽음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간은 선악이나 그 종교적 세계관에 기초해서 삶의 원리를 삼았던 그 중세 인간들이 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세계가 무너지는 그 상황을 경험했을 때 이 사람들이 찾은 답이 뭐냐를 한번 질문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게 허무주의예요. 근데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왜 허무주의를 추구했지, 사람들이? 딴 거 추구하면 되잖아.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데 왜 허무주의를 추구했냐면 신으로 구성된 이 세계가 무너졌을 때 그 무너진 그 자리에서 뭐라도 믿고 따를 만한 삶의 원리를 삼고 싶어서 허무주의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왜 허무주의를 사람들이 따랐을까? 아하, 뭐라도 믿고 따를 만한 삶의 원리를 얻고 싶었던 거구나. 그렇게 이제 그 허무주의로부터 역전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를 니체가 찾아낸 거죠. 아, 사람들이 왜 허무주의에 빠졌냐면 너무나 살고 싶어서, 삶이 너무나 좋아서, 삶을 어떤 것에 의존해서라도 그 삶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신이 무너진 그 자리에 허무주의를 붙잡고 그리고 금욕주의 속에서 세계를 살아왔던 게 근대인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생의 약동, 삶의 의미를 끌어내야 되지 않겠냐. 그게 바로 그 이 삶의 의미가 빌레데오 마르트, 힘의 의지라고 이제 니체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권력의 의지가 아니라요. 살고 싶은 욕망의 힘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기초해서 세계를 재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철학적 어떤 그 세계관을 사람들한테 설득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저는 그게 들레즈한테는 물질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준다. 아, 행위와 실천과 힘의 발현이 어떤 존재를 바라보는 그 원인, 요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인식적 전환을 하게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좀 설명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왜 고개를 저어요? 쉬지 말고요?
10분 정도 쉬면 되겠죠? 저희, 이제 스피노자, 예, 스피노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앞에 베르송이 이제 차이나는 존재와 내활적 원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그리고 시간 속에서 지속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생의 약동을 보이는 존재로 존재와 생명과 사물을 바라봤다면, 또 니체가 이제 행위할 수 있는 역량, 그 다음에 존재하고 싶은 삶의 욕망, 이런 걸로 이제 존재를 그려냈다면, 스피노자는 이제 앞에 니체와 베르그송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철학은 훨씬 더 앞선 1600년대 사람이거든요. 스피노자가 1660년대 이때 이제 저작을 써요. 스피노자의 에티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도 많이 얘기하기도 하고 다른 분들한테 얘기했지만 15년에 걸쳐서 쓰여집니다. 에티카는. 그래서 1661년에서 65년 동안 에티카 1, 2부를 쓰고 그 다음에 65년부터 70년 동안 저작을 중단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랑 비슷합니다. 그 당시에 유럽에서 흑사병이 이제 창궐해가지고 스피노자가 시골로 이주를 해요. 피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없는 시골 마을로 이주하고 그 다음에 그때 그 흑사병 속에서 슬픔을 되게 많이 겪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제일 친한 친구들 중에 한 명, 친구가 유대 공동체에서 함께했던 젊었을 때부터 함께했던 친구들이고 스피노자가 항상 자기 글을 쓰면 읽어주고 또 그 친구들이 라틴어로 네덜란드어로 쓰면 라틴어로 번역해주고 혹은 라틴어로 쓴 거를 또 네덜란드어로 번역하거나 그렇게 이제 친구들이 협조를 해줬는데 친구들도 꽤 이제 죽고 가장 친한 친구의 아들도 죽고 그런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영국하고 네덜란드의 해전이 벌어져서 그, 그 네덜란드 사회 안에 되게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 동안 저작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신학정치론이라고 하는 그 책을 이제 기술하고 왜냐하면 그 신학정치론은 1670년대, 그러니까 61년에서 65년까지 1, 2부, 65년에서 71년까지 중단, 그 다음에 72년에 신학정치론, 70년, 71년 동안 신학정치론을 익명으로 발간을 하고, 그 뒤에 71년부터 75년까지 남은 3, 4, 5부를 쓰는 걸로 통상 문헌학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 되게 큰 일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제 자기 책을 열심히 읽어주고 후원을 해줬던 드비트라고 하는 네덜란드 그 당시에 우리식으로 하면 재상, 총리쯤 하는데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가 봤더니 네덜란드 우리 보통 무슨 이순신함 뭐 이렇게 구축함에다 이름을 붙이잖아요. 네덜란드에서 꽤 유명한 구축함에다가 드비트함이라고 부를 정도로 우리 식으로 하면 황희쯤 되나? 황희 정승쯤. 아무튼 최고의 재상 총리로 알려졌던 사람이 자기의 후원자이고 친구였는데 네덜란드하고 영국하고의 전쟁 과정에서 사람들이 전쟁을 막지 못했다는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형하고 같이 헤이그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가죽이 다 벗겨지고 내장이 다 튀어나오고 놀이터 한가운데 밧줄로 꽁꽁 묶여서 그 그림으로도 남아 있는데요. 그런 끔찍한 일을 겪으면서 스피노자가 엄청나게 충격도 받기도 합니다. 아니, 이렇게 대중들이란 존재는 이렇게 어리석은가? 최고의 지성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를 잘 통치하고 있었던, 심지어 네덜란드는 그때 신생국이었기 때문에 아직 왕권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유일했어요, 유럽에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른바 프랑스는 루이 14세 절대 왕정 시기였거든요. 근데 절대 왕정의 시기에 네덜란드만큼은 어떻게 보면 이제 왕권제가 아니라 뭐랄까 귀족정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그 사람이 나름 이제 현명한 정치를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을 그냥 그렇게 잔혹하게 죽이는 걸 보고서 큰 실망을 대중들한테 갖고 최후의 야만인들이라는 이름까지 그 울티모 바바리안인가? 아무튼 그렇게 이름을 붙일 정도로 충격을 받았는데 근데 되게 역설적으로 그 사건을 겪고
에티카 3, 4, 5부를 썼다는 게 너무나 놀라운 지점이죠. 왜냐하면 에티카 3, 4, 5부는 대중들에 대한 그 한심함을 얘기하기보다 바로 이 대중들을 다중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서 이 세계를 구성하는 그 실천적 존재들로 세계에서 지성을 모을 수 있는 세계를 만들어내는 존재로 그려낸다는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대중한테 그렇게 큰 실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식으로 보면 대중에 가까운 그 존재가 이 세계를 구성하고 실제로 정치를 펼칠 때 가장 그 최고의 정치 형태가 전개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펼치는 거죠. 아주 놀랍습니다. 그런 점에서. 근데 어쨌든 그때 그 스피노자의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이제 정동을 통해 결합되는 공통 존재라고 하는 그거를 물질이나 사물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개체적 그 니체가 어느 정도는 개체 수준에서 계속 거듭되기를 통해서 디오니소스로 나아가는 경향을 띄었다면 스피노자는 처음부터 합쳐진 존재, 정동을 통해서 힘을 모으고 결합되고 공통적인 존재를 만들어내는데 초점을 썼다는 점에서 가장 앞선 철학자이지만 철학상으로는 가장 후기의 철학자에 버금가는 그런 이제 사상을 펼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기획에도 가장 부합한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사물과의 관계 맺기라고 하는. 자, 한번 읽어보면 하지만 니체가 아무리 인간주의나 개체주의를 넘어서려 노력해도 한계는 분명히 인간을 둘러싼 의미망에 한정되어 있는 건 부인하기 힘들다. 니체는 반인간주의적 영능의 철학이지만 존재 물질의 긍정 속에서 세계를 만들어낼 세계 내 모든 존재자들의 운동이 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하지만 스피노자는 거기서 더 나아간다. 에티카에는 두 개의 운동이 있다. 두 개의 운동이라는 게 실제로 문헌학적으로 앞에 1, 2부 그 61년 1661년에서 65년까지 썼던 그 신에 관하여 1부와 2부가 그 인간 지성에 관하여가 아마 그럴 텐데 인간 정신에 관하여. 근데 그게 1, 2부고 3, 4, 5부가 이제 정동에 관한 논이랑 그다음에 그 선악에 대한 논의, 그러니까 그 마지막으로는 영원함에 대하여로 3, 4, 5부가 구성되는데요. 이 앞에 1, 2부와 3, 4, 5부를 나눠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신에서 사물로 하강하는 사변적 논리 탐구의 노선. 둘째, 사물에서 신으로 상승하는 실천적이고 구성적인 존재론적 노선. 음, 아이고. 그래서 신에서 사물로 하강하는 운동은 신즉 실체는 신즉 자연이라는 우리가 잘 알려진 사실 신이고 실체고 실체고 자연이다. 라는 이제 그 전제를 갖고 이른바 사람들이 말하는 범신론이라고 부르는 그런 세계관을 보여주는 거죠. 그 전제 속에서 모든 존재, 인간, 사물, 비인간 존재, 생물, 기계 등은 동등한 신적 지위를 확보한다. 신 바깥에는 어떠한 실체도 있을 수 없다. 오로지 실체만이 존재하며 실체 위에 모든 존재한다고 가정되는 존재는 인간 사고의 허구의 산물이다. 신 안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과 사물은 그것이 실제하는 만큼 그 각각 속에서 무한한 속성을 가진다. 역으로 사물은 더 많은 속성을 가질수록 더 많은 실존을 갖는다. 따라서 사물들의 차이가 나는 역량을 가진 존재들로 있다. 사물들이 차이 나는 역량을 가진 존재로 있다는 것은 신의 실체성이나 완전성을 그만큼 증명한다. 신은 차이 나는 존재의 총합이고 그 안에서 모든 존재는 동등하다. 스피노자의 존재로는 자기 자체 내의 자신에 의한 원인이라는 개념에 의해 지배된다. 라고 들려지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의 인과적 동력학은 존재의 실제적 구별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이것은 존재 자체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동시에 실제적 존재를 특징 짓는 모든 차이의 기초를 제공하는 차이,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차이다. 그러니까 왜 차이가 중요하냐면 신의 영능의 모습이 그러니까 다양한 만큼 존재의 역량을 많이 갖췄기 때문에 신은 그만큼 그 힘을 분유하고 있는 것이니까 만약에 다양성이 없고 동일하다면 신의 힘이 약하다는 얘기니까 스피노자한테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다 다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다양성이 신의 그 존재 역량을 보증하는 계기가 되니까요. 그래서 모든 존재는 신적 힘에 의거해 그 자체로 특이하며 특이성, 다양하다, 다양성,
특이하지 않는 것은 신의 존재의 힘에 위배되며 다양하지 않다면 신의 힘의 약화를 말하는 것인 만큼 모든 개별 존재는 그 자체로서 자신의 고유한 힘을 가지는 이것입니다. 이게 그, 그 라틴어에서는 하익세 케이티,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디스니스입니다. 이것임이라는 뭐 핵시아테 이렇게도 뭐 발음되기도 하던데 어쨌든 이제 디스니스라는 그 특성이 모든 존재가 신을 구성하는 신의 범신론적 세계 안에서 갖고 있는 자기만의 고유한 특징을 갖추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신즉 실체는 다양한 속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존재하는 바로 그만큼 자기 존재를 표현한다. 각각의 속성은 하나의 본질을 표현하며 본질을 실체에 귀속시킨다. 그러한 속성들, 표현들이 실체, 표현하는 자에 의해 표현되어 양태들, 표현되어진 것들로 나타나며 이것이 세계 안에서 내재하는 사건들이 드러나는 방식이다. 모든 양태들은 속성을 공유하며 그에 따라 인간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공통관념을 가진다. 공통관념은 존재의 공통성을 신과의 관계 속에서 표현된 것을 이해하는 지성의 형성물이다. 속성들의 공통 형식들을 통해 양태들은 신적인 실체에 완전히 분유한다. 그러니까 모든 신적인 힘이 이 세계 안에 하물며 돌이든 똥이든 물이든 아니면 아주 작은 분자적 차원이든 그 신의 힘을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걸로. 그리고 그 공유하고 있는 개체들은 다양함을 갖고 있고 디스니스, 이것임이라고 하는 특이성과 고유함을 갖고 있다. 이게 이제 스피노자의 범신론적 세계관에 따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재성과 분유는 속성들의 표현이 갖는 두 측면이다. 그러나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데 범신론과는 다른 스피노자의 또 다른 관점이 이제 전개되는 게 그 3, 4, 5부부터의 얘기인데요. 그러나 여기까지가 존재운동, 신의 자기 안으로서의 자기운동, 즉 자기 원인의 사변적 형태라면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다. 스피노자는 에티카 3부에서부터 일정한 도약을 실행한다. 즉 정동적 관계와 실천적 구성의 운동을 통해 신을 구성하는 문제로 나아간다. 이제까지 이제 존재는 신의 속성을 공유하고 분유하는 걸로만 수동적으로 그 주어진 형태로 나타났다면 이제부터 스피노자가 역전을 해서 신이라는 건 우리가 신의 몸을 분유하고 있다. 이 정도로 나아간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은 달라질 수 있다. 라는 이제 생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주 놀라운 얘기죠. 왜냐하면 신은 주어진 존재이거나 그냥 고정된 완성체가 아니라 인간들, 이 세계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정동적 관계를 주고받으면서 자기의 역량을 증가시키는 만큼 신의 힘을 더 강하게, 더 활동적으로 더 강력하게 구성한다라고 하는 실천적인 방식으로 존재의 차원을 그려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신은 주어진 존재에 한정되지 않고 신 안에 존재하는 무수한 양태들의 관계망을 통해 자신을 자기 안에 확장하고 더 많은 존재 역량을 구성해낸다. 스피노자의 논증은 이제 3, 4, 5부부터는 이렇게 이제 주장이 바뀝니다. 1, 2부와 다르게 실존할 수 있다는 것은 실존의 역량을 갖는다는 것이다. 2. 절대적으로 무한한 존재가 실존하지 않는데도 유한한 존재들이 실존한다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아무것도 실존하지 않거나 아니면 절대적으로 무한한 존재 역시 실존한다. 4. 우리가 실존함으로 절대적으로 무한한 존재는 필연적으로 실존한다. 역량은 실존 속에서 본질을 드러내는 존재의 본질이다.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원인, 역량, 생산, 본질을 하나로 묶는 밀접한 연계성은 그의 사변 체계를 역동적 기획으로 만드는 핵심이다. 신은 자신이 실존하는 만큼 생산을 한다. 그러므로 세계 안에 존재하는 무수한 차이 나는 존재들은 그것이 존재하는 그만큼 존재 역량을 갖고 다른 존재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그 힘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게 되는데 바로 한 존재가 다른 존재와 서로의 역능을 가진 상태에서 존재 보존을 위해 노력, 즉 코나투스를 발현하면 그것이 바로 정동적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존재 역량은 두 가지를 갖는다. 첫째, 현재 그 존재가 실존할 수 있게 하는 힘. 둘째, 그 존재가 다른 존재와 마주침을 통해 변용될 수 있는 힘. 이 두 번째 힘은 외부와의 관계 속에서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으로 인해 처음에는 수동적인 성격을 지니지만 그것이 다른 존재와 함께 존재 보존을 지향하고
따라서 그러한 존재 보존이 서로에게 영향을 상승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힘으로 변형된다. 그렇게 될 때 존재는 더 이상 개체로 한정되지 않고 공동 존재로서 자신을 구성하는 조직화의 원리하에 놓이게 되고, 이러한 조직화는 세계 내 모든 다른 존재들로 향하면서 신즉 실체 즉 자연을 새롭게 재구성한다. 마주친 존재가 그 존재를 파괴할 때 슬픔이 발생하며 이는 존재의 역량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이행한다. 슬픔의 발생 역시 피할 수 없지만 모든 존재들은 신의 속성으로서 사유의 능력과 존재의 능력을 정도상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예외 없이 가진다. 마주치는 존재가 그 존재와 공통 속성을 신 안에 갖는다고 인식하는 그만큼, 이거를 그 스피노자는 적실한 인식, 아데퀴트 이데아, 이렇게 적실한 인식이라고, 아데퀴트한 관념, 적실한 관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각 개체들은 서로를 기쁨의 존재로 만들어내기 위한 자기 운동을 펼친다. 모든 존재는 개체에서 출발하지만 정동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지향하는 관계, 그리고 그러한 관계가 지속해서 지속되는 상태를 사랑이라고 스피노자는 말하는데, 그러한 관계를 형성하는 만큼 존재는 공통 존재로의 위상을 획득하고 그만큼 서로가 더 강한 역량을 갖게 된다. 우리가 신체라고 동일성을 부여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안정된 관계일 뿐이다. 신체의 역동적 본성이라는 신체의 내부적 역동성의 연속적인 흐름은 신체 간 상호작용을 더욱 풍부하게 해준다. 개체에 머물고 개체 안에서 소유에 집착하는 신체는 그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그만큼 나약하고 고독하다. 사물과 신체들의 집합적 배치 속에서 구성을 거부하는 모든 힘이 현재의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 체제에서 강화되고 있다고 들레즈를 해석하는 하트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말을 보탠 겁니다. 아무튼 이것에 맞서는 것은 단순히 권력에 저항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생명과 존재의 자기 보존의 운동이자 신적 역량의 증가의 노력이며, 이 경우에만 존재는 영원성을 획득할 수 있다. 따라서 스피노자의 사물 정치는 다음과 같은 계기에서 실현된다. 첫째, 우리는 우리의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감소시키는 슬픈 수동 정서를 피하기 위해, 그리고 기쁜 수동 정서들을 축적하기 위해 노력한다. 둘째, 기쁜 수동 정서들에서 공통 개념으로의 도약은 외부적인 원인을 내부적인 원인으로 대체하는 걸 포함한다. 셋째, 우리의 정신이 다른 신체와 우리의 신체 사이에 공유된 공통 관계라는 관념, 공통 관념을 형성할 때 기쁜 변용은 수동적이기를 멈추고 능동적이 된다. 넷째, 기쁜 변용의 능동적 구성은 각 존재들로 하여금 서로 힘을 합쳐 공동으로 결정되는 사회적 상태를 가장 안전한 것으로 여기며, 이 과정에서 구성되는 건 정치 형태로는 민주주의밖에 없다. 다섯째, 그러한 민주주의는 상대적으로 구성될 수 없고 오로지 절대적으로 모든 세계 내 존재들이 함께 기쁨을 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라고 절대민주주의, 스피노자가 마지막에 쓴 책이 정치론이라고 하는 미안의 저작인데, 거기서 이 절대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에티카를 마무리할 때와 거의 동시에 쓴 책이기 때문에 더 주목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스피노자는 단순히 그냥 존재론을 긍정적 존재, 코나투스를 그려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모든 존재가 힘을 합쳐서 서로 기쁨과 사랑을 정동적으로 구성하면서 신을 만들어내는 그런 영원한 힘의 발현, 그런 거를 이제 절대민주주의를 통해서 실천하고 있다. 실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저는 이 절대민주주의 개념 안에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사물 존재가 당연히 포괄된다고 생각하고, 그 관점에서 현재의 사회를 재구성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앞에 그 들레즈의 사물에 대한 관념이 조금 부족한 측면은 뭐냐면, 그, 그, 부족하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그거를 이제 총괄한다고 해야 될까? 저는 오히려 그 헤로웨이의 공산적 공생체라고 하는 개념이야말로 이 스피노자가 얘기했던 절대민주주의에 오히려 더 부합하는, 그리고 그 차이나는 개념으로서의 그 존재 개념이 베르그송의 개념, 그다음에 영능을 발현하는 존재 개념도 이 안에 종합적으로 이제 그 모습이 응축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에 이제 헤로웨이의 철학을 덧붙였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지구 생명체가 된다 이런 뜻이죠. 함께 공짜에 만들어 생산할 때 산자입니다. 공산의 근본적인 함의이다.
심포이에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단어로 치면은 공사는 복잡하고 역동적이고 재빨리 응답하고 상황에 처한 역사적 시스템의 적절한 용어이다. 그것은 함께 세계를 만들기 위해 쓰이는 말이다. 공사는 자율생산을 껴안고 생성적이고 펼치고 확장한다. 크리터들은 서로 깊숙이 침투하고 서로를 삥 돌아 관통해서 원을 그리며 움직이고 서로를 먹고 소화불량이 되고 서로를 부분적으로 소화하고 부분적으로 동화시켜서 공산의 채비를 갖춘다. 이들 공산적 실체를 가리키는 또 다른 말이 바로 공생체, 홀로바이언트이다. 그리고 이것은 전 존재, 안전하고 온전한 존재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스피노자적인 그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말을 참고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례로 다른 데에서도 제가 많이 얘기했던 건데 오징어와 그 박테리아의 공존을 그 사례로 얼마나 공생이 우리 그 생명의 활동 속에 일상적으로 주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오징어는 자기 복부의 주머니를 이용해 차가운 광선을 발하는데 이때 이 광선의 필수적인 것이 바로 박테리아다. 그러니까 오징어는 역설적이죠. 자기의 신체를 갉아먹는 박테리아를 자기 몸에 초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해서 물론 박테리아는 오징어의 살을 갉아먹죠. 그리고 오징어를 때로는 궁극적으로는 그 먼 시간 속에서는 이제 죽음까지 가져오는 원천이 되기도 하는데 적어도 그 심해에서 오징어가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계기를 줍니다. 왜냐하면 박테리아가 빛을 발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두운 심해에서 오징어는 자기 아래에 헤엄치거나 기어다니는 먹잇감을 식별하기 위해 빛을 발하는 박테리아에게 자기의 몸과 살을 내준다. 어린 오징어가 적당한 박테리아에 의해 적당한 지점에서 적당한 시기에 감염되지 않는다면 사냥하는 성체가 되었을 때 그것은 온전한 오징어로 생명을 영위할 수 없다. 또 이제 두 번째로 아카시아 나무와 왜냐하면 제가 앞에 들레즈가 얘기했던 거는 되게 특히 베르송과 니체 같은 경우는 조금 인간주의적인 함의가 강해서 스피노자를 제외하고는 뭔가 이 사물과의 철학을 떠올리는 이미지가 별로 없어서 이 좀 더 그 공생적 존재의 사례를 들려고 한 겁니다. 아카시아 나무에게 수도 머맥스족 개미는 좋은 동반자다. 그들은 자신들의 은신처와 식량을 제공하는 아카시아 나무의 씨앗을 멀리 옮겨 나를 뿐만 아니라 곤충의 접근을 차단시키며 더 놀랍게는 자기 몸의 몇십 배에 이르는 초식 동물들을 물어뜯는 방식으로 공격하고 더 중요하게는 주변에서 자라나 아카시아 나무의 성장을 가로막는 다른 식물들의 묘목을 제거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와 개미의 공생적 관계인 거죠. 그걸 통해서 이 아카시아 나무와 개미는 세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개미들은 그들의 강력한 이빨,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의 잎을 먹고 자기 몸에 축적한 독성, 이른바 포름산을 사용해 다른 것들을 죽이고 공격함으로써 아카시아 나무를 돌보고 길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관찰하면 할수록 땅 위에서 죽고 살기의 게임은 공생이라는 이름으로 통칭되는 뒤얽힌 다종 관계나 한 상에서 밥을 먹는 동반종, 그러니까 쿰파니스라고 컴퍼니가 영어로 하면 동반종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라틴어로 보면 쿰이 이제 함께 한다는 얘기고 파니스가 그 식탁 밥을 먹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 밥을 먹는다. 그러니까 이제 동반종의 어원적 의미죠. 동반종의 함께 일하기로 명명할 만하다. 개미와 아카시아 나무는 온갖 종류의 크기와 규모를 가진 생물체의 연합을 갈망하며 그것들은 진화적, 유기체적 시공간 혹은 전체 군집의 시공간 안에서 자신들을 살리고 죽이는 접촉을 하는 데 있어 기회주의적인 면모를 갖는다. 저는 여기서 이 진화를 한다. 진화적인 시공간을 그, 그 기회주의적으로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한 지금까지 철학사나 사상사가 외부적인 관점에서 사물들이나 생명체를 바라보았던 데 비해서 헤로에이도 베르그송의 계기처럼 사물 자체의 내적 진화의 차이나는 역량이 있다라고 인식했을 때 이 발언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르그송, 니체, 스피노자가 헤로웨이 속에서 충분히 잘 조합된 방식으로 오늘날의 공생적 생명론을 전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까지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각 철학자들을 한마디씩으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첫 줄에 냈던 이제 베르그송 스피노자, 들레즈가 본 베르그송이 왜 주목받아야 되냐면 존재 자체의 외부적 시선이 아니고, 그 다음에 초월적인 본질적 시선이 아니라 존재가 갖고 있는 내적인 차이나는 역량이 존재를 스스로 진화케 하리라. 이런 이제 주장인 건데, 그 진화라는 건 단순히 그냥 뭐 존재에 막 뭐가 생기거나 뭐 이렇게 손발이 길어지 그런 것만이 아니고 계속 새로운 차이를 생명 활동을 통해서 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물이 뭐냐? 사물은 차이를 내적으로 갖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제가 이제 또 본질 질문을 좀 회피하고 싶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익숙한 이제 언어로 하면 본질적인 답변을 드리면 사물 혹은 물질이라는 건 내적으로 차이나는 역량을 갖춘 존재. 이렇게 이제 규정될 수 있는 거죠. 베르그송에 따르면. 니체로 가면 니체는 자기의 힘을 욕망의 형태로 표현하는데 그 표현이 실천적 활동으로 나타나는 존재. 그러니까 그때 사물이라는 건 뭐냐? 운동적인 존재다. 내적인 욕망을 표출하고 운동의 형태로 자기를 드러내는 게 사물이다. 마지막으로 스피노자는 사물은 개체가 아니라 다른 존재와 공생하기 위한 정동적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영향을 주고받고 이왕이면 서로의 존재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발전시켜서 변용해서 서로 힘을 합치고 결합되어진 존재로 자기를 드러내는 게 오늘날 사물이자 물질이다. 마지막으로 헤러웨이는 오늘날 사물이라는 건 단 하나의 개체로도 환원될 수 없고 모두 다 공생적 공산의 세계 만들기를 하고 있는 게 사물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 궁금한 거 있는데요. 은재 선생님, 제가 먼저 질문,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이숙준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사물이라고 하는 것들 제가 지금 쭉 보면서 저의 지금 그 생각 안에 사물은 어떤 물질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물론 인간도 물질이지만 물질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물건으로 한정하고 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 존재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제일 처음에 베르그송과 니체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이제 그게 제가 생각하는 사물과 대입했을 때, 근데 스피노자에 가서, 이게 지금, 그거는, 사물이 아니라 존재와 존재 자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저도 되게 이제, 거기서 약간 인간적인 과정 들어간 것 같아요, 다시. 그렇게 되다 보면,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스피노자가 얘기하는 그, 그런 어떤 자기가 어떤 그 단계에 다다르는, 그러니까 어떤 그 내부적인 영역의 속성에서 단계에 다다르는 것까지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잘못 알고 이해를 하고 있었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물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계속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삶에서 이걸 끌어내려서, 그러니까 실천적인 방법으로 끌어내려서 여기 전체가 지금 사물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 우리 삶에서 얘기하고 있는 물건과 연계된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그것들을 사용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나한테 주는 영향들을 어떻게 펼쳐질 수 있고 뭐 지속할 수 있고 또는 뭐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할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의 관점들이 베르그손이나 니체나 스피노자나 또는 지금 그 헤러웨이라고 하는 그들의 그 사상들이 내가 사물을 보는 관점, 그걸 사용하는 그 행위, 그리고 그것들을 지속시키는 또는 그것들과 관계 맺는 것들과 연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설명해 주신 건가요? 예, 그런데 제가 잘 이해가 됐나요? 네네.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생태적 지혜 연구소가 스피노자의 관점에서는 사물인 거죠. 왜냐하면 이 안에서 그러니까 생태적 지혜 연구소는 개체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개체가 서로의 존재를 보존하고 또 돌보고 심지어는 이제 더 기쁨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관계를 서로 맺어 놓으면서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네. 당연히 이 구성 요소에는 인간만 있는 게 아닐 겁니다. 별난이라고 하는 공간도 필요하고 또 연구공간 L이라고 하는 생태적 지혜 연구소 사무실로 등록된 그 공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각 존재들이 자기와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는 여러 공생체들이 이 안에서 득식을 그 차이를 발현하면서 행위를 구현하고 실천적으로 드러내면서 이 생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물을 더, 근데 이 관점이 왜 지금 현재 시기에 필요하냐면, 제가 그 포럼 때 발표하는 내용을 보니까 약간은 이제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우리는 인간인데 자연을 보존하고 자연의 목소리를 잘 귀 기울이자 정도의 그 목소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더 우리가 이거를 좀 구성적인 관점으로 보면, 비자립노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배제되어 있는 숲을만 말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거기에 산책하고 그 거리를 거닐고 그걸 사랑하는 존재들이 이 비자립노를 비롯한 그 공생관계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아마 거기에는 새도 포함되어야 되고 멸종 동식물들도 함께 공존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니까 이 존재들이 현재 시대의 저항의 어떤 단위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후위기 시대에 맞서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자연이나 생명체를 바라보는 관점을 좀 달리할 수 있지 않을까. 외부적 대상이 아니라 그 함께 밥을 먹는, 아니 함께 공생하는 정동 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존재로 이 모든 자연 세계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랬을 때 사물이 좀 달리 보이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논의를 제기했었던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음, 저희가 인문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렇게 시민연구원분들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요. 시민연구원 분 중에서 혹시 궁금하시거나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혹시 예경님 마이크 켜실 수 있어요? 네, 저는 그냥 정말 구체적으로 아까 듣다가 이제 좀 내용이 보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하는 건데, 정동적 관계라고 하신 게 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동적 관계라는 건 그 영어로 하면 그 라틴어로 우선 그 스피노자가 얘기했으니까 스피노자가 삼부를 규정할 때 정동의 본질에 대하여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때 정동을 라틴어로 표현하면 아펙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펙투스. 영어로 하면 어펙트겠죠. 그러니까 영향을 준다. 동사로 하면 그런 의미죠. 그런데 그 딜레즈가 아주 잘 발견했는데 사람들이 아펙투스하고 아펙티오라고 하는 단어를 잘 구별을 못하고 있다. 그런 지적을 해요. 아펙티오는 뭐냐면, 그러니까 아펙투스는 두 존재가 있고 이 존재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뭐 예를 들면 기쁨이나 슬픔을 주고받고 더 뭐 존재를 더 기쁨을 만약 이 둘 사이에서 상승되면 믿고 맡길 수 있으니까 그 존재를 내 신체를 맡길 수 있잖아. 그 존재가 날 죽이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고 나의 생명성을 그 긍정하고 강화시킬 거라는 기대가 들면 그 존재에게 내 몸을 맡기고 그러니까 나의 개체성을 뛰어넘어서 그 존재와 함께 가는 존재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둘 사이에서 발생하는 거를 어펙투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부정적인 것도 포함하지만 여러 가지 감정 형태들이 나와요. 영어로 하면 이모션에 해당하는 감정. 예를 들면 우울.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면 우울해지기도 하죠. 그다음에 또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다음에 분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을 만나면 아마 분노가 느껴질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다음에 또 또 뭔가 이렇게 자기 자신이 타자에 대해서 느끼는 이제 자기에 대한 그, 그 독자적 보존 형태의 마음을 자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감정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되게 수동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들레즈든 그렇고 스피노자도 마찬가지요. 라틴어로 아펙투스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사람은 변용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정서로 번역하기도 하고 여러 번역어가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구별이 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둘 사이의 관계 속에서
마음의 움직임이, 그러니까 마음의 움직임이라는 의미에서 한자로 번역은 잘 된 겁니다. 정동이란 뜻이 그런 거잖아요. 마음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두 존재가 서로 내적인 마음의 움직임을 일어나고 있는 상태 이건데요. 이 정동이 현실적으로는 그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진짜 저도 뭐 그 항상 기쁨과 사랑의 관계로만 사람들이 바라봐지진 않습니다. 어떤 누구나 그럴 거예요. 어, 짜증도 나기도 하고 분노가 치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막 우울해지기도 하고 어떤 존재를 만나면 이제 그런 거를 아펙티오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그때는 수동적이기 때문에 아펙티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펙투스가 능동성을 얻기 위해서는 이 아펙티오에 머물지 않고 존재가 서로의 감정을 주고받는데 믿을 만하고 확신이 들 수 있는 기쁨과 사랑의 관계를 주고받았을 때 이게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이 두 사람 간의 서로 상호적 교류를 정동적 관계, 이렇게 이름을 붙이려고 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수동성을 능동성으로 바꾸는 게 기본적으로 스피노자의 기획인 거죠. 그런 점에서 정동은 감정이나 정서나 또 뭐 단순한 그냥 마음이나 이런 것과는 좀 구별되어진 이 세계를 구성하는 원리에 좀 가까운 말인 것 같아요. 아마 이거는 인간만이 해당하는 건 뭐 한자로 정리했죠. 마음 정자 써서 인간주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스피노자는 모든 존재가 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식물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식물이 이 어떤 존재가 보존할 거라고 생각해서 물을 주고 가꿔주고 정성을 들여주면 그 식물이 자기의 생장점을 이제 계속 발화해서 좀 더 활기찬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또 우리가 동반종과도 마찬가지 관계죠. 내가 좀 미워하는 걸 느끼면 그 강아지나 고양이는 으르렁거리거나 깨물거나 싫어하는 반응을 보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직 수동적인 관계로만 두 존재가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영향을 주기만 할 뿐이니까. 그런데 서로 이제 공통 관계를 수립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좀 자유롭게 그 존재와 언어를 주고받기도 하고 감정을 주고받기도 하고 관계를 형성하면서 더 확장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동이 저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이제 어떤 구성 원리라고 생각해서 그 전면에 내세운 겁니다. 좀 설명이 됐나요, 주혜경님? 더 혹시 추가로 질문하실 내용이 없을까요? 어, 네, 아까는 이제, 네, 네,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음, 아마 좀 이 말 자체가 낯설어서 좀 쉽게 수용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감정노동이라는 말을 최근엔 잘 안 쓰잖아요. 정동노동이라고 하지. 정동적 돌봄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 게 아마 그 속에는 뭐 스피노자를 사람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개체가 갖고 있는 감정이라고 하는 수동적인 마음 상태로 머물고 싶다는 게 아니고 서로 존재를 구성해 가고 싶다는 의지가 오늘날 이제 감정 노동보다는 정동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음. 예. 통역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약간 그 평가. 말씀하신 거 사이에 통역가가 한 명만 더 있으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들으면 들을수록 지문이 생기는 희한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 질문을 해주세요. 아,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 이 질문은 조금 보류하고 여기 지금 시민연구원분도 계시지만 일반 참가자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인 실험에 이제 오늘 제가 설명드릴 그 실험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일반 참가자분들도 하고 싶으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권장하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여기 계시는 지금 시민연구원 분이 지금 세 분 지금 계시는 것 같거든요. 맞나요? 네, 그러네요. 다 지금 나가셔가지고.
저희가 이 실험을 진행하면서 많은 얘기를 하지 못했지만, 지난주에 저희가 회의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얘기한 게 뭐였냐면, 뭔가 실험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강의의 느낌이 너무 많고, 그리고 어려운 것도 있고, 서로 소통하거나 이런 것도 없고, 약간, 아무튼 실험의 요소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맞나요, 이경님? 제가 너무 짧게 줄였죠, 그 많은 얘기를. 아니요, 네, 네, 잘 줄여서 얘기해 주세요. 네, 많이 줄였죠. 그거를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실험을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어떤 실험을 하기로 했냐면, 사물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 관찰 보고서를 저희 사실 시민연구원 분들은 매번 강의가 있거나 어떤 워크숍이 있을 때마다 보고서를 쓰시게 되어 있는데 이 보고서도 어떻게 보면은 실험이라기보다는 강의를 듣고 약간 소감을 쓰고 생각을 그냥 강의를 요약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있으셔가지고 진짜 실험을 해보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 실험 자체가 이런 다양한 강의와 워크숍을 통해서 사물에 대한 관점을 바꿔서 이걸 어떻게 하면 기후위기, 생태위기 시대에 사물의 그 폐기물을 줄이고 이러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방법을 만들고 대안을 강구할 수 있을까? 어떤 흐름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연구였는데, 그래서 이번 실험은 그래서 사물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다양한 방법입니다. 아마 오늘 강의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뭐 스피노자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뭐 헤러웨이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실험 목표를 간단히 예시를 만들어 봤습니다. 예시는 이렇습니다. 사물의 이름을 짓는다. 아니면 데리고 다녀본다. 실험 기간은 최소 7일입니다. 그리고 유기사물을 구조해 본다. 그 다음에 구조한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그 실험자의 설계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리고 유기를 하지 않기 위해 내가 이것을 수선하거나 적극적으로 모양을 바꾼다거나 업사이클링을 해보는 그런 시도가 있고요. 아니면 이거를 순환을 시켜보는 거죠. 당근마켓에 판매를 하거나 누구에게 나눠주거나 물려주거나 이런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것의 가치를 올려준다. 아까 잠깐 업사이클링 말씀드렸는데 사물이 유기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걸 조금 개조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해보는 이런 실험 목표들을 다양하게 설계하셔가지고 실험의 사물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이제 좀 전환해보는 그런 시도를 해서 이 시도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가설을 세우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입증이 된다고 하면 다른 시민들에게도 이게 엄청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되게 유의미한 실패나 성공이 없는 그런 실험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렸고요. 이 양식은 제가 지금 오늘 강의에 대해서 안내드린 번호가 있을 거예요. 휴대폰 번호는 아니면 참여하시는 분 중에 제 카톡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 실험 양식 참가하고 싶으시다면 양식을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시민연구원 분들은 이게 필수입니다. 그래서 실험 주제를 선택을 하고 작성자명, 실험 기간도 분명히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험 목표, 내가 이걸 왜 하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지, 이거는 어떤 철학가의 어떤 이론을 가지고 그거에 바탕으로 시도해 보는지도 적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설, 내가 만약에 사물의 이름을 짓는다. 그럼 제 가설은 사물의 이름을 지으면 이 사물은 내게 너무 소중해지기 때문에 버리고 싶지 않아진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설을 세운다거나 그 재료는 당연히 내가 실험을 할 대상이 되겠죠.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사물일 수도 있지만 그 사물이 놓여진 공간이라던가 그 사물이 놓여진 어떤 가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양한 도구와 재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만약에 내가 어떤 사물을 매일매일 닦아준다고 하면 그 닦아주는 수건마저도 재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관찰하는 과정을 세우고요. 방법을 아주 자세히 써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대한 결과, 그리고 어떤 논의 내용이 있을지에 대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실험을 마치고 나서 알게 된 점, 그리고 더 궁금한 점, 만약에 내가 어떤 철학자의 그 이론을 가지고 실험을 했다고 하면 그 철학자에 대해서 궁금한 질문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질문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진은 2장을 저희가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시작할 때 사물의 모습을 찍은 사진과 그 다음 실험이 끝날 때의
사물을 찍는 그 마지막 사진, 그 2장이 최소고요. 뭐 그 사이에 매일매일 기록하실 수도 있고, 볼 때마다 찍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실험을 설계하면서 아니면 진행하면서 참고한 서적이라던가, 뭐 어떤 논문이라던가, 뭐 웹사이트라던가 기사 같은 거를 참고 자료로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매우 참여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아무튼 참여해주고 싶으시면 카톡으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더 많은 질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내일이 추석 연휴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더 이상 길게 하기에는 많은 분들에게 되게 피로도를 높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정도로 마치고 더 많은 질문 있으시다면 이수중 이사장님의 전화번호를 오픈하든지 제가 어딘가에 뿌릴게요. 그럼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